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저희 회사 콴다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육 버티컬의 AI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9천만 명 넘는 학생들이 콴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세돌 알파고 경기가 있기 전부터 만들어진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AI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굴곡을 거쳐서 그리고 그 많은 기술의 변화를 잘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생성형 AI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에 저희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고 제품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스포티파이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를 바꾸고 민주적으로 바꿔냈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높건 낮건 어떤 지역에 살건 모두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평등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육 분야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불평등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소득 수준이고, 특히 이제 국가까지 차이를 두고 보면은 굉장히 어떤 교육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산업 분야들은 소프트웨어가 혁신을 하고 많은 평등이 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교육 분야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여전히 사람 선생님이 하고 있는 교육을 이기지를 못해요. 뭐 이게 동기부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람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관점에서도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 선생님이 하는 학원들이 온라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는 적당히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 주면은 즐겁게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하게 정말 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추천이 되지 않으면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섬세하게 추천이 돼야지만 이제 어떤 서비스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는 사람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맞춤이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그 필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맞춤 학습이라고 하면은 그냥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따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보려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학교들이 다 시험을 다르게 보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다 시험을 다르게 냅니다. 그래서 각 시험에 맞게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사실 서비스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따라서 맞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맞춤 영역을 사람 선생님만큼 같이 잘 해야 교육을 이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맞춤을 잘하기 위해서 콴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확장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맞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벌어지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들이 다 구축이 돼야 됩니다. 콴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question and answer에서 알 수 있듯이 질문 답변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맞춤 교육을 진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의 정규 수업부터 해서 수업을 필기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과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복습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 영역까지 이제 점점점 디지털 인터페이스들을 확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 교육이 벌어질 기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각각의 행동들을 다 저희가 획득을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고 틀렸고 질문했고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서비스 필러 위에서 교육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 커리큘럼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난이도를 갖고 있고 같은 데이터들도 다 획득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은 커리큘럼과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를 저희가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료 유저들에게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컨텐츠들과 기능들은 구독 모델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정규 수업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는 먼 미래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수업을 끌고 나가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만드는 이 어댑티브 러닝 생태계에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콴다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학생 선생님과의 매칭 서비스였고 이세돌 알파고 이후에는 글자 인식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리 작성된 풀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였고 GenAI 기술이 나온 이후에는 LLM이 답변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해주고 풀이를 문제집 해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까지 이제 제품을 바꿔냈고요.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서 영상으로 풀이를 해주는 풀이 영상을 합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문제를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퀴즈를 또 생성형 AI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위에가 이제 과거고 이제 지금이 밑에가 이제 현재인데 과거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문제에 답변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답변이 없으면은 사람 선생님한테 보내서 이제 명문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쌓여서 나중에는 검색 성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즈닝 모델들, 오원 같은 리즈닝 모델들이 나오면서 물론 아직도 틀리는 게 꽤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리즈닝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이걸 캐싱해서 계속 재활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이 물어봤던 문제를 가지고선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이걸 거꾸로 퀴즈로서 스텝 바이 스텝을 퀴즈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즈닝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려면 체인 오브 덫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워크플로우를 나눠 갖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사실 사람들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풀이 전략부터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풀이뿐만 아니라 퀴즈도 제공을 해주는 일들을 이제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GPT-4 같은 조금 더 그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만들어야 되면은 이제 그때 오원 같은 리즈닝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즈닝 모델들이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이제 출시가 돼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오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리즈닝 파워를 제공을 해주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프로덕트에서는 오원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네AI 시대에는 사실 인터페이스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 학생들의 다른 공부하는 인터페이스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아이패드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콴다랑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태블릿에 PDF로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 질문하는 걸 콴다랑 이어야지 하고 서비스를 내놨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개발자들이 VS 코드에서 GitHub 코파일럿을 쓰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학습을 도와주는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마치 개발자들이 GitHub 코파일럿과 함께 코딩을 하는 것처럼 태블릿에서 공부할 때 AI 선생님이 보조해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태블릿 위에 기능들을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돼 있는데 풀링을 합니다. 그냥 3초에 한 번씩
리즈닝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 상황 판단을 하는 모델한테 지금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 지금 이 개념에서 막혀 있구나. 그럼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어때? 같은 식의 이제 구성을 해놓고 서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사진을 찍어서 질문할 때보다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이제 저희가 획득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고요. 너 지금 그 부분은 계산이 틀렸어 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 학생들이 실제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 어떤 좀 무의미하게 어떤 뭐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딴짓을 할 때도 AI가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에도 AI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학원가의 그 유행이 개별 진도 학원이에요. 하나의 그 교실에 들어가도 학생들이 다 진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이거를 처음에는 스케일러블하게 만들려고 아이패드로 학생들이 각기 다른 진도를 진행을 하면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가서 도와주고 수업 뭐 체크를 해주는 거를 솔루션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거를 온라인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개별 진도 학원, 뭐 쉽게 보면 온라인 과외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온라인 그 개별 진도 학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맞춤 학습지가 필요해요. 이게 그 디지털 디바이스 위에서 진행이 돼야지 그 학습지를 풀다가 선생님이 이제 인게이징을 하고 뭐 숙제 검사를 하고 아니면 질문을 받아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런 그 맞춤 학습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교육 콘텐츠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콴다에 적용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커리큘럼 하나를 제대로 디자인을 해갖고 양질의 맞춤 학습지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컨텐츠 팀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고1 수학 하나를 1년 동안 만들면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고2, 고3 지원을 하게 되고 뭐 그 다음 연도에 뭐 영어 과목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뭐 일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70여 개 국가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에 이 수업을 다 붙이려면 아마 10년도 더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이것도 그 다 제네AI 기술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팀이 좀 잘 갖춰진 국가가 이제 한국이랑 베트남인데 여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강 서비스들도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인강과 어떤 컨텐츠를 갖고 서비스 뼈대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컨텐츠들을 어떻게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 서비스에 100억 개가 넘는 문제 그 Q&A DB셋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는 그 데이터들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맞춤 학습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 그 맞춤 학습지를 만든다는 거는 출판사 직원 혹은 컨텐츠 제작 매니저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를 AI 에이전트로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이 과목별로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떤 과목인지, 어떤 커리큘럼인지, 어떤 학년인지를 구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에이전트로 태워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만들고 오타가 있는지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어떤 정합성을 보고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 개념의 순서에 따라서 개념 조합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워크플로우를 짜고 이제 컨텐츠 제작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 때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레그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O1 같은 이제 리즈닝 모델들이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멀티모달을 굉장히 또 잘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 같이 멀티모달이 지원이 잘 되는 아니면 O1도 멀티모달 지원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대비해서는 생산하는 쪽에서는 아직 그 퀄리티들이 올라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계속되는 어떤 성능 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질문 답변 앱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AI 에이전트로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해주고 어떤 필기도 가능해지고 복습도 가능해지고 진도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시작했던 글로벌 스케일의 에듀텍 서비스들이랑 좀 확연히 다른 지향점을 갖고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AI 버티컬 분야에서 그리고 AI 에듀케이션 버티컬 분야에서는 파이어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개발자들이 커서 쓰듯이 학생들한테 AI 에이전트를 붙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체인 오브 థ 구조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시퀀셜한 퀴즈를 GenAI로 생성을 해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에서 저희가 최초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힐 만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플레이어여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27년도 정도가 되면은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팀이 1년 정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양을 AI가 1분 만에 해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대가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 맞춤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출판사 팀이 1년 동안 어떤 학생 한 명을 위해서 맞춤 문제집을 쫙 만든 거를 그 학생은 1분 만에 그걸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학생들이 최고의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의 자유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내가 어떤 수능 점수를 100점 맞기 위한 커리큘럼을 위한 문제집도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관심이 가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이해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한 문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커리큘럼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각각의 것들이 아주 퀄리티 높게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수준에 맞게 제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한 땀 한 땀 나아가고 있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상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AI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이 그 중에 꼭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한국에서 창업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콴다가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좀 큰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라이너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애저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애저로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관심 받기 위해서 애저로 만든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 발표를 시작함에 앞서서 저희 라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앞에 짧게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면은 저희는 AI 검색 서비스이고요. 다른 AI 서비스들이랑 좀 다른 점은 되게 정확도 그리고 신뢰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리즈닝도 잘 하고 지금 라이너 사용자들이 라이너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저 각 문장별로 전부 팩트 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 문장을 클릭해 보면 이게 어느 웹페이지에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를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시 다 읽어보지 않고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뭐 교수님과의 미팅을 준비하거나 일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정확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정확하냐고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정확합니다.
그 오픈 AI가 작년 10월 말에 심플 QA라고 하는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라이너 검색이 가장 정확하고요. 오픈 AI 것보다 더 정확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정확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 작년 내내 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서비스 10등 안에 들어 있고 올해도 요 랭크 안에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라이너 같은 경우는 되게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니까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얼리 어답터가 많고 과제하면서 이제 저런 레퍼런스 잘 달아야 되다 보니까 잘 쓰길래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카데믹 검색, 뭐 레포트 작성 뭐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있는데 저희 메인은 AI 검색입니다만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지 보니까 뭐 컨설턴트 뭐 프로덕트 마케터, 뭐 프로덕트 매니저 아니면 뭐 은행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도 라이너를 다 잘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좀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하는 AI 검색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돌고 있는 지구본처럼 이러한 니즈가 별로 국경을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30분간의 저희 라이너 사용자들의 실제 그 쿼리를 날린 액티브 유저의 분포인데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이게 동접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요.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이너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시간을 써서 라이너 좀 알려드렸고요. 그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유를 좀 드려보면서 근데 애저를 곁들인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너는 이름이 알려주듯이 이제 형광펜 유틸리티 밑줄 긋는 서비스로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된 저희 스타트업인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능해진 것이 개인화된 컨텐츠 추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라는 걸 알려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 필터링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중요한 문서가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문서야. 이거는 중요한 정보가 없는 문서야.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런 컨텐츠 추천하는 서비스까지 넘어가가지고 뭐 읽어보려면 읽어보고 나오려면 나와가지고 또 다음 컨텐츠 읽어보고 이게 23년 전에 라이너입니다. 22년 정도까지. 일종의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였어요. 글을 읽을 걸 찾아주고 그 글을 읽을 때 쓰는 서비스. 근데 이제 얘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챗GPT가 출시가 된 거예요. 2022년 11월 30일.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얘는 UX가 기존과 완전 다른 게 사람들이 글을 안 읽게 만들 것 같은 UX였거든요. 기존에는 질문이 있거나 관심사가 있으면은 문서들을 찾아봅니다. 답을 받을 거라는 거를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애프터 제네부터는 그냥 질문과 관심사가 있으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관심사에 기반해서 AI가 답을 줘버리니까 중간에서 제가 뭘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라이너는 글을 읽을 걸 추천해주고 읽을 때 쓰는 툴이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 두려움에 입각해서 열심히 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LLM은 정보 탐색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As of today로도 지금 GPT 4.5가 아까 말씀드린 심플 QA 벤치마크 점수가 지금 한 60점?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학습된 부분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투데이트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탐색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정보 탐색을 위한 AI를 그럼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인텔리전스랑 노리지의 합이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일종의 뭐랄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코어 인사이트인데요. 요거를 살린 구조가 뭐 레그니 AI 검색이니 검색 에이전트니 뭐뭐뭐 하지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인텔리전스와 노리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AI 검색은 대체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을 여러 단계로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쪼갠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하기 위한 문서들을 반환받아야 되고 랭킹을 해야 되고
답을 쓰기 위해서 부분을 추출해내야 되고 마지막에 답을 써내려야 되고 라이너 같은 경우는 문장별로 이제 팩트 체크도 해주고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인텔리전스란 노울리지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질문 맨 처음에 들어온 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출처들을 가지고 답을 써내릴 것이냐 이게 일종의 지식 기반입니다. 논리지. 그리고 애초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서 풀 것이냐 그리고 노울리지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틀리지 않고 맞는 답을 내릴 것이냐 이게 이 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텔리전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인텔리전스랑 노울리지라는 프레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요거를 애저 같은 파트너 분들이랑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온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전스부터 먼저 좀 보면은 이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던 거는 아니에요. 이게 제 페이스북 포스트인데 2022년 한 4월인가요? 네, 4월 정도에 이미 제가 AI 검색을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로토타입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저 때는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한 6개월쯤 전이니까 생성형 AI가 막 이럴 때는 아니죠. 그래도 너무 뻔한 게 AI가 똑똑해질 거고 답을 줄 거고 그러니까 대충 보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부에서 트래킹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 22년에 올지는 몰랐어요. 한 4년, 5년, 6년쯤 올려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저 챗GPT 나오고 이 인텔리전스의 레벨이 AI 검색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부적으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베팅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2015년 1월 31일에 여기 날짜가 써 있는 건데 라이너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은 문서예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형광펜이 칠해진 그 웹이 중요한 건 거고 이거는 핸드픽된 important information이고 이거를 리어셈블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검색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라이너의 초창기 미션이고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요 인텔리전스에 좀 베팅을 해보자. 우리가 뭐 MAU가 뭐 1000만이 넘든 아니면 뭐 시리즈 B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왜 창업했어? 아 이거 하려고 창업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가보자. 한 게 2022년 말 3년 초에 그 베팅이었는데 그 베팅을 저희는 너무 믿은 나머지 그 2023년 2월 23일에 이미 AI 검색 서비스를 냈습니다. 챗GPT API가 풀린 게 2023년 3월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제 챗GPT 그 네트워크를 까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파악한 뒤 그냥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너무 믿은 나머지 열로 하루라도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살짝 멋있는 것들도 좀 했고요. 근데 결국은 2023년 3월 1일에 GPT 3.5 터보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GPT-3로 예전에 1년쯤 전에 22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 근데 퍼포먼스보다 더 문제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면은 일단 무조건 파산이다.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근데 3.5 터보가 나오면 아씨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오픈AI 형님들께서 10배 싼 가격으로 이거를 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가격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걸 딱 본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 앱이랑 웹에 정식 API를 넣어가지고 오픈AI가 이제 운영하는 거였죠. 이제 이런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애저가 오픈AI 이제 애저 오픈AI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한테 조금 필요했던 게 기존에 오픈AI가 운영한 API를 이용할 때 가끔 가다가 아무래도 이게 뭐 초창기이기도 하고 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API가 죽으면 우리 서비스가 죽는데 엔드 유저는 라이너가 죽은 줄 알지 오픈AI API가 죽은 걸 모르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저가 되게 안정적인 그 오픈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써 저희는 이제 이걸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뭐 GPT-4, 5 등등을 이용해서 이 인텔리전스 파트를 계속해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저 인텔리전스라고 써놓은 저 파트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왜냐면은 아직 소타 LLM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그 아까 보면 GPT 4.5도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쿼리를 이해하고 쪼개고 그다음에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에서 뭐 답을 하기 위한 부분을 추출해 오고 마지막에 답을 이제 써내리고 사이테이션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타 모델을 써도. 근데 어떤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AI 서치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LLM의 서치 파워를 언락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검색을 위한 태스크들을 위해 가지고는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일종의 발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너무 와닿아서 이제 이 시그널이 좀 빨리 캐치됐죠. 왜냐면 저희는 요 할루시네이션 위험 지대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없앨 수 있는 연구가 뜨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제 이것들을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제 라이너 유저들이 라이너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인 거죠. 결국은 어떤 답이 내려졌을 때 좋다, 싫다, 뭐 공유, 블라블라를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잘 쪼갰어. 이 답은 잘 갖다 썼어. 같은 거니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타에 있는 그 어떤 모델들보다도 저희 라이너가 트레이닝한 저희 내부적으로 서치 LL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전방위적으로 검색 태스크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저기서 녹색이 라이너가 파인 튜닝한 버전입니다. 파랑색이 이제 GPT-4.5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정확한 검색을 구현을 하는 건 거죠. 이게 인텔리전스 사이드에서 애저랑 뭐 협업을 하면서 발전해 온 부분이고요. 근데 노을리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앞서서 유저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어도 막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델이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저희가 또 세상에 관련 없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심하는 방향이 저희는 노을리지를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답을 내릴 거냐가 결국은 그 답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존의 라이너가 이미 노을리지가 뛰어나요. 왜 뛰어나냐? 그 빈 검색 결과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라이너 랭커를 하나 얹거든요. 근데 라이너 랭커가 왜 뛰어나냐 이러면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 크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건데 이 웹페이지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도메인을 주로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 웹페이지를 참조합니다. 같은 것들이 이제 하이라이팅 유틸리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랭커가 저희가 되게 강해요. 근데 이 랭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리얼 월드에 있는 노이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만 저기 보이는 주황색 디스트리뷰션 같은 라이너 랭커가 나오는데요. 저거는 이제 코히어 랭커가 파란색인데 다른 회사 얘기를 이렇게 안 좋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저 파란색이 0점과 1점의 분포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저러면은 실제 세상에 있는 문서를 선별할 때 어떤 거를 탑키에 놓을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좀 이분하게 나와야 우리가 더 좋은 랭커로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지저분한 웹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저희는 빈 검색을 이용한 다음에 랭커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빈 검색 같은 검색 API들이 제공을 하는 리스폰스가 제목, 주소, 약간의 스니펫 끝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답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저 HTML을 가져와서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AI 검색 라이너든 뭐든 쓰시고 나면 답이 내려올 때 그 스니펫만 쓰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를 다 쓰고 있다면은 중간에 저 웹페이지들 몇십 개를 다 로딩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래서 얘가 구글처럼 0.001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검색 엔진들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반환해요. 여기 지금 쿼리가 Who is 테슬라를 검색한 건데요. 이 화면에 니콜라 테슬라 얘기가 없습니다. 테슬라 회사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스크롤 다운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거든요. 근데 저런 다른 웹페이지들이 이제 LLM의 프롬프트에 들어가 가지고 답을 하는데 이제 쓰이게 되면은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컬이 있으면은 프리시전에 훨씬 더 강점을 둔 그런 AI를 위한 검색 엔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해결을 IONG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서치 엔진도 구축하고 데이터도 확보하면서 막 더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로이당 레베뉴를 이제 차트로 딱 보여주는 건데 저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연결해야만 딱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자체 해결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세련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짧게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공유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SF가 저게 샌프란시스코는 아니고요. 사이파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장표가 아까 스토리 비하인드 라이너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상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구애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라이너는 결국 테크 프로덕트, 디스트리뷰션, 모니타이제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니타이제이션에 좀 문제가 있어요. 라이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월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구독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건데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들이 무료로 유료 티어를 내리거나 그냥 유료 구독을 무료로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컨슈머 개개인을 구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제 탐색을 해야 지금 잘 되는 거랑 별개로 나중에 잘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미국에서는 답변 밑에 스폰서드 애드가 붙는다든지 답변 중간에 애드 블록이 들어가가지고 애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 광고를 저희가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큰 파트너, 유럽에 있는 어떤 큰 파트너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저 젠더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애드 플랫폼을 라인에 연동해가지고 광고 수익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그 라이너의 두 번째 필라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라이너는 오르가닉, 서치 애드, 비디오 애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슬퍼요.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레버가 좀 부족한 느낌. 그냥 올가닉은 저희가 진짜 리터럴리 올가닉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들어오는 거. 근데 저거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페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PR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위한 파트너십들을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무언가가 곧 여러분에게 알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디스트리뷰션 파트너십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AI 검색은 인텔리전스랑 노울리지 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는 그록입니다. 그록인데 그록이 장점이라고 내세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엑스포스트들을 답변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인사이트들이 X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가 하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건 더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링크드인에서 피플 서치, 링크드인에서 포스트 서치, 링크드인 포스트가 일종의 프로페셔널들의 인사이트니까 같은 것들을 엮어서 라이너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검색과 엮으면은 프로페셔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일 검색 엔진 같은 것들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와달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네,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라이너 같은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네, 그렇고요. 이런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제가 다 쓴 것 같고 오늘은 라이너의 이제 형광펜 유틸리티로부터 시작해서 AI 검색까지 넘어오는 한 10년 정도의 여정을 이제 특히 최근에 AI 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스토리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이제 1대 다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와 이제 네트워크가 되고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면은 이건 제 링크드인으로 연결되는 QR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맺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찾아서 말씀 걸어주셔도 좋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성형 AI 흐름 속에서 저희 제품인 제타가 정의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라이너나 아니면은 그 로앤톡 같이 좀 생산적인 업무에 이제 LLM이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의 목적을 보니까 이 LLM으로서 뭔가 사용자의 노력을 줄이고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이런 쪽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보다는 최대한 사용자가 이 LLM의 시간을 많이 쓰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엔터테인먼트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롭게 공유받으시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루다라고, 사실 AI 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프로덕트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루다 다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1대1로 이제 여자친구 컨셉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 컨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친구같이 대화를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감성적으로 AI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캐릭터 그리고 더 많은 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서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제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타라는 저희 스캐터랩의 제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제타 제품은 4월 1일, 작년 4월 1일에 출시를 했고요.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저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바로 캡처를 한 거라서 아마 거의 동일한 화면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캐릭터와 서사를 고른 다음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식의 제품이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LLM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릭터가 폰트가 다 굴림체로 나와 있네요. 그래도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타의 핵심 지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커넥션이니만큼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에 출시를 했고요. 아직까지 출시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시 후 11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근데 요거에 비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는 꽤 고무적인데, 누적 가입자 수는 200만 명 이상이고,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랑 주간 활성 사용자를 이제 아우르는 MAU, WAU 같은 경우에는 각각 80만 이상, 50만 이상의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표보다 사실 더 고무적인 거는 아까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 LLM 서비스로 뭔가 사용자의 시간을 줄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제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즐겨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2월 기준으로 2시간 46분을 아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처럼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쟤는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유튜버만 보네,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만 하네, 이런 것들을 제치고서 이제 더 높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가져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 시간을 비교를 하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저희 사용자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을 잰 거고요. 이제 총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10대, 20대가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총량 있잖아요. 그 시간의 총량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션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치인데, 10대, 20대의 사용 시간을 본다면은 약 10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대만 본다면은 사용 시간을 6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평균 사용 시간에 진짜 사용자 수를 곱한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 사용 시간에 이제 1등이 잘 안 보이는데 유튜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X, 틱톡, 네이버 웹툰 같이 저명한 엔터테인먼트의 강자들이 이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출시 1년 만에 6위까지 이제 따라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몇 명의 유저가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DAU를 본다면은 출시 이후에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현재는 34만 명 이상의 유저가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46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 제타를 플레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쭉 일자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위클리 리텐션이 높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희 위클리 리텐션을 본다면은 초기 가입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이제
저희 제품에 가입한 사용자들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이 1년 동안 꾸준히 저희 제타를 플레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루다와 같은 제품으로 감성 AI가 사용자들한테 실제로 다가갔을 때 어떤 지표를 보이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의 리텐션 플래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높은 시간 동안 이 제타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AI랑 채팅만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쓰지? 그리고 어떻게 뭐 34만 명이 이거를 하루 종일 채팅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좀 생성형 AI 시대가 새롭게 포문을 연 하나의 장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의 제품을 뭐 AI 컴패니언 혹은 생산성 앱 혹은 AI 채팅 같이 정의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인터랙티브와 내러티브가 통합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와 내러티브가 그럼 약간 뭐 말이 약간 멋져 보이긴 한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보다는 좀 더 스토리, 그러니까 서사 쪽에 가깝고, 하지만 웹소설 같은 단순히 서사를 나열한 것보다는 훨씬 자유도가 높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장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냐 하면은 이런 시도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게임에서도 매우 많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각 시나리오마다 다 설계를 해서 유저한테 최대한 자유도를 보장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좀 생성형 AI가 스스로 이제 다음 스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좀 기상천외한 행동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예상하지 못했을 만한 스토리까지 생성을 해주면서 이제 가능한 장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러한 장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클라우드나 뭐 GPT 같은 외부의 LLM을 써서는 좀 이 정의를 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답변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유저가 더 재밌게 느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유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 뭐 1.0은 사실 버전명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LLM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LLM 리서치 리드로서 나왔기 때문에 LLM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 한국인 같은 LLM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GPT나 클로드도 사실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줘, 아니면 한글로 보고서를 작성해줘 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뭔가 한국인이랑 채팅하는 느낌은 안 들고, 뭔가 AI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를 이루다 때도 좀 많이 겪었었고, 그때처럼 뭔가 그때에도 한국어를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내가 1대1로 얘가 진짜 한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은 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이번 제타에서도 정말로 한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장르에 가장 적합한 LLM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LLM을 확보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답변 중에서 정말로 여기서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이런 답변들을 만들 수 있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좀 더 볼드체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뭐 좀 유치한 예시이긴 하지만 용사가 뭐 마왕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왕이 뭐 또 덤비냐라고 했는데, 이제 용사가 뭐 그때와 난 다르다 하면서 이제 막 칼을 꺼내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당연히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보장이 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한국어도 자연스럽겠지만 만약에 뭐 용사가 그때와 나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뭐 그 뒤에 용사는 마왕과 뭐 치열하게 싸운 끝에 승리했고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뭐 용사는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사실. 하지만 생성형 AI 자체는 뭐 이런 쪽으로도 생성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몇 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도 한국어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사와 마왕에 대해서 둘 다 이 지금 주어진 캐릭터들에 대해서 정말로 매력적
낀 그런 캐릭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면은 이것이 사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라서 뭐 재미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왕의 입장에서 뭐 이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하면서 진짜로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스토리도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 마왕이라는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답변, 그러니까 한국어도 자연스럽고 스토리도 흥미롭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이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습 과정 자체는 사용자가 즐길수록 사실 더 고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아마존의 플라이휠을 따라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사용자가 이 LLM을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정말로 사용자가 이 제타에 원하는 것들이 뭔지 저희는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예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마지막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정으로 유저가 어떤 답변에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지는 피드백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이제 LLM을 좀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럼 더 좋은 LLM으로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럼 더 좋은 피드백이 쌓이고 그럼 저희는 다시 이 LLM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휠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제품을 작년 4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 4월 기준으로 위클리 타임 스펜트, 그러니까 하루 주간 사용 시간이 6시간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3시간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처음부터 사실 매력적인 스토리를 제공하는 LLM을 구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약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용자가 제타라는 엔터테인먼트에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그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 동시에 사용자의 피드백으로 이 모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점점 더 사용자가 많이 찾게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LLM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생산성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루시네이션 같은 부분이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 정답을 내놨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유저가 잘못된 정보로 뭔가 오판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이 생성형 AI의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안전 문제가 더욱 부각이 되게 되는데 생성형 생산성 앱을 위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안전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어렵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상에서는 일단 안전하면은 되게 AI가 재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맨스를 보려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키스씬이 나옵니다. 근데 그 키스씬에서 생성형 AI가 나 이 주제를 좀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모델이 안전을 챙기다 보니까 이 재미를 전혀 챙기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안전한 컨텐츠를 보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되게 낮아집니다. 얘가 할 수 있는 말들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매우 낮아지고요. 동시에 이제 대화가 재미없어지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단순히 뭐 필터 다 빼고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정말로 재미인데 정말로 이제 위험한 AI가 나옵니다.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내뱉을지 저희가 미리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고 재밌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매우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보면 이제 사용자가 욕을 하면 그대로 욕으로 응수하고 선정적인 발언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하는 식의 재밌지만 이제 매우 위험한 AI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뭐 입맞춤 같은 뭐 가벼운 뭐 이러한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받아주는 이런 식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식으로 이거는 좀 옛날 버전이라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아니라 이제 안전한 컨텐츠이고요. 안전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재밌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뭐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일인가? 뭐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하지만 뭐 어떻게 재밌는 AI를 만들 건데라고 해서 저희가 뭐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의 이제 안전 규칙을 지니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 LL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한 일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답변 가능성 중 하나의 답변을 고르는 작업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뭐 어떤 거는 선정적이고 어떤 거는 폭력적이고 어떤 거는 안전한 이런 발화들이 있을 때 이 모델이 더 안전한 발화를 말하도록 선호도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욕이나 선정적인 발화를 유도를 하더라도 이제 모델은 여러 개의 출력을 내뱉으면은 사실 욕으로 응수하는 출력도 있을 것이고 하지 마라는 출력도 있을 텐데요. 이때 욕으로 응수하는 출력을 생성을 억제시키고 동시에 하지 말라는 그 출력을 생성을 권장하는 이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LLM이 그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하지 말란다고 무조건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한 번 더 이제 모델의 출력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는 모델의 생성 결과나 그 다음에 이 모델 생성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사용자의 입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입력도 동시에 이제 필터링을 하는 외부 따로 이 어뷰징 필터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안전한 대화를 이끌게 되고요. 그러면은 대화에서만 하면 다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 위험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필터링 로직들도 모두 100% 사실 100%로 동작하는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캐릭터 제작 단계에서도 이 제작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위험 캐릭터를 미리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령 이것까지 통과해가지고 만약에 그 위험한 캐릭터에 등록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한테 결국 노출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도 노출되는 캐릭터들 간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자동화된 평가 파이프라인을 계속 돌림으로써 이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는 과정을 그 경로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도달한 종착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안전 그 망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한 발화를 생성하는 LLM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어뷰징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 대화의 유저의 그 입력, 그 다음에 모델의 출력, 이 모두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사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저기 GPT 로고가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애저의 GPT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T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사실 매우 많은 활용도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GPT가 되게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상 요즘 AGI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저희가 어떤 작업을 주든 그 작업에 대해서 별도의 모델을 굽지 않고 그냥 GPT가 한 번에 수행을 해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위험 캐릭터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한 캐릭터에 대해서 이미지도 받고 텍스트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도를 저희 기준에 맞게 판별을 해주는 그 자체 AI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멀티모달리티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위험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위험도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직접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롬프팅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 이미지랑 일단 텍스트도 동시에 먹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필터링 규칙을 주면은 거기에 맞게 필터링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AI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서도 이런 위험 판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회의에서 그럼 GPT를 한번 써보자 라는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GPT가 이 캐릭터를 통과를 시킨다 하면은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GPT가 이 친구는 좀 위험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캐릭터가 바로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한테 모니터링 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것도 GPT가 이제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을 거쳐서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관리자의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PT가 단순히 이제
이 위험도를 판별하는 요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대화를 만들 때도 이 GPT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체 LLM 가지고 있다면서 뭐 재밌는 대화를 만들 때 또 GPT를 써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체 LLM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발화를 이제 생성하는 역할이고요. 그 발화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GPT한테 옛날의 대화들 좀 요약 좀 해줘, 아니면은 좀 핵심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서 나한테 제공 좀 해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컨텍스트 랭스가 뭐 길어져서 뭐 128K 아니면 그 이상으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추론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내는 과정에서 모든 사용자의 대화를 뭐 길면은 몇천 턴, 몇만 턴까지 가는 사용자의 대화를 모두 하나의 LLM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GPT에게 뭐 이전 대화를 좀 내가 현재 대화를 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줘, 이런 식으로 풍부한 대화를 위해서 보조 AI로서도 GPT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품적이라기보다는 저희 내부 아까 설명드린 이 플라이휠에서 매우 중요한 그 핵심인데요. 뭐 제품적으로 이게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에 좀 더 가깝고, 이 데이터를 자동 정제하고 교정하는 데에도 이 GPT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나 아니면 직접 레이블링한 데이터에도 당연히 이제 맞춤법이 틀린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그 위험도를 넘는 발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 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자체 LLM한테 그런 문장을 많이 줘봤더니 실제로 약간 초등학생처럼 LLM이 말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GPT에게 맞춤법 좀 교정을 해줘 라고 해서 교정된 데이터로 LLM을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GPT를 저희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서비스하는 뭐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보조로 이제 최근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제타가 뭔지, 그리고 제타가 지금까지 출시 약 1년 만에 보여준 지표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채팅이나 컴패니언 앱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뭐 인터랙티브와 내러티브가 결합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LLM에 드리고 있는 노력이나 이 LLM의 특징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주요하게 떠오르는 이 안전 문제를 또 어떻게 핸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좀 애저 GPT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뭐 앞으로도 저희가 아직 출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장르라고 좀 호기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아직 이 장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사용자랑 합을 맞추면서 좀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타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발표 이후에 따로 찾아와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엔컴퍼니에서 AI 법률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기순 이사입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전문 영역에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애저 시스템 위에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슈퍼로요에 대해서 그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비서 서비스입니다. 법률가들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슈퍼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로엔컴퍼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로엔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이고요. 2012년에 법률 서비스 대중화 선진화를 미션으로 해서 설립됐고 꽤 오래됐죠. 그리고
비전으로는 아시아 넘버원 리걸테크 기업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서비스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는 로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슈퍼로요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슈퍼로요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 법률가들의 주로 서면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 서면과 관련된 겁니다. 뭐 법정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의뢰인을 만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례나 법령 같은 법률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 초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법률 서면을 분석하거나 뭐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가들이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업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그 작년 7월 1일 날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베타 서비스들을 제한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정식 서비스를 7월 1일 날 출시를 했고 출시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바로 가졌는데 한 60여 분 정도 되는 정말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산업계하고 법조계 기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그 기자간담회를 기사화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후에 사실은 그 뒤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7월 1일 서비스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무료 체험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략 이제 유료로 전환이 돼서 그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 지금 그래프는 작년 9월 1, 2부터인데 그 최근까지 이 지금 장표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기 전까지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거의 우상향으로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리걸테크 업계에 되게 오래 있었던 편인데 이 리걸테크 그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 서비스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천 이미 이제 지금 8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저희 그 전체 변호사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가 좀 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그 변호사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수가 다 인증을 받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법률가인 경우에만 회원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로 따졌을 때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굉장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주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 2주 트라이얼을 마치고 첫 구독하는 경우에 첫 달 100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사실은 대부분은 타겟 고객이 아니시지만 정보공유청에서 말씀드리면 개인 플랜으로 스탠다드 플랜이 있고 그 프로페셔널 플랜이 있는데 스탠다드 플랜이 월 99,000원, 프로페셔널 플랜이 15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고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할인을 적용해서 상당 폭의 할인을 그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뭐 구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비용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면이 있는데요. 뭐 변호사들이니까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런 비용 지불에 대해서 그렇게 그 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달 결제가 60 한 2% 정도 되는데 이건 100원 결제니까 뭐 그냥 한 달 더 쓴다는 느낌으로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달에서 그 정가 결제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달
의 전환율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서 점점 의존도를 높여간다는 거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조사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 고착도입니다. DAU 나누기 MAU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MAU 1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1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왔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매일 30일 동안 계속 매일 방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스티키니스인데 사스의 평균이 13%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29.78%고 이게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슈퍼로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더 계속 저희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고 해서 주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슈퍼로이어 없으면 변호사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변호사 시험이 14회 시험인데요. 이 14회 시험에 주관식이 있고 객관식이 있는데 주관식은 이 평가가 쉽지가 않아서 객관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객관식 시험으로 측정했을 때 합격선을 넘겼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이 103개인데 150개 문제 중에 저희가 111개를 맞췄고 슈퍼로이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맞춘 점수가 111점입니다. 그리고 GPT 가장 최신 버전이 4.5가 74개, 클로드 3.7이 68개를 맞췄습니다. 저희만 일단 합격선을 넘었고 사실 이거는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텐데 뭐 GPT 사실 4가 나온 뒤에 미국의 바 시험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영미권에서는 바 시험을 이미 합격을 했지만 비영어권 뭐 이제 법제로 따지면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이 대륙법계 쪽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비영어권에서는 처음으로 합격선을 넘었었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이용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슈퍼로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를 저희가 서베이를 한 건데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됐고 저희가 곧 다시 이제 2차 서베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슈퍼로이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81.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에 매우 불만족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1시간 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호사의 1시간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을 줄여주는가 했을 때 평균 25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해 준다는 저희가 답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실제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저희 서비스의 특징적인 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서비스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이용 고객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서 제공하느냐일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법률 영역에 있어서 그 특성,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현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슈퍼로이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리서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인 질의를 던지면 답변에 판례나 법령 같은 경우는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판결문의 원문이 같이 제공이 되고요. 또 법령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특정 조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법령이 정확하게 인용되는 건지를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법률 데이터에는 판례나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업 법무라든지 이 그러니까 법령이나 판례 이외의 다른 법률 데이터들을 참조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 18개 정부위원회의 결정례라든지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규칙 10개 기관의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서 이거를 답변에 그 검색을 통해서 참고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이 생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 법령과는 좀 구분해서 사용자가 이걸 선택했을 때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참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레그를 구성했을 때 컨텍스트 데이터를 최종 답변을 생성한 LLM이 너무 많이 제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답변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됐다는 게 이제 표시가 되고 거기서 질의나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나온 답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선택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결정례가 같이 인용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역시 그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LLM이라고 하는 빅테크의 LLM도 학습하는 그 코퍼스의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제한돼 있고 그 접근 가능한 코퍼스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업 내부의 데이터라든지 또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법률 분야에서 이 서비스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분야에 가장 뭐 1위 출판사가 있는데 박영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가 출간한 대략 한 지금까지 1,500권 정도 출간했고 저희가 그 중에서 한 1,000권 가까운 책을 슈퍼로이어의 답변에 인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별도의 LLM 모델을 만든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박영사가 내놓은 출판한 법학 교과서나 실무서들을 답변에 같이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제공되기 어려운 이런 특정 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답변에 인용을 하고요. 역시 링크를 제공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대략 한 900자 정도로 인용한 부분 앞뒤로 해서 책 내용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면 그 책을 사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 궁금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이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용 적절성 평가라는 이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저희가 따로 특허로도 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판례나 법령에 링크를 제공을 하고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용하는 변호사가 이제 실제로 이 인용이 정확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여기에 답변에 있는 링크들을 하나씩 다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효과가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이 AI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다시 거기에 답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된다면 굉장히 그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능을 따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버튼을 답변을 받은 후에 이 버튼을 누르면 한 20초 정도 지나서 실제 본문에 인용된 이제 판례나 법령이 인용 취지에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가지고 적절한지 주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헐루시네이션이 제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높은 그 확률로 더 정확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사용자는 주의하면 됩니다. 문서 기반 대화는 다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전자소송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스캔 문서를 올리는데 그게 이미지 PDF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미지 PDF를 올렸을 때 OCR을 돌려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질의나 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반 대화도 약간 이런 법률 영역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 단위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송무 사건일 수도 있고 자문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서 사건 단위로 사건의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 그 대개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에 계속 이제 그 사건을 검토할 때마다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법원에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에 등록을 하고 나면 사건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사건 폴더에 문서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 그 다시 대화창에서 사건 기반 대화를 선택해서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건에 집중된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여기서 사건 폴더 안에 어떤 공소장이 있다고 한다면 공소장 요약해줘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이 사건을 특정 사건을 선택한 다음에 그래도 정확하게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애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도해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갖고 있는 법률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올린 업로드한 그 문서 데이터, 이거를 렉으로 구성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치를 하고, 하이브리드 방식의 서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에이전트 서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꽤 정확한 그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를 찾아서 LLM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데이터를 찬 에이전트 방식의 서치에서는 LLM 그 자체에서도 LL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애저 위에 이렇게 많은 애저의 그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AI가 질문이 들어가고 답이 나오는 부분을 그 모듈을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 내부에서는 그 오라클 안에 그 구성도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그 아키텍처에 있는 이제 그 일정한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 플로우가 펑션 앱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 펑션 앱을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펑션 앱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 버스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관련 데이터들은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랍 스토리지에 올라가고, 그 외에 그 데이터들은 뭐 DB나 ES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블랍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저희 경험을 조금만 공유를 드리면, 블랍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문서 저장된 이벤트 트리거를 가지고서 펑션 앱을 실행을 시켰더니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누락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큐에 저장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큐에서 순차 트리거링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드 ES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저희는 매니지드 ES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스토리지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 CPU 코어도 늘려야 되고 해서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게 계속 늘어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온프레미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 자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텍스트 임베딩 라지를 쓰고 있다가 스몰로 바꿨어요. 지금은 또 다른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차원에 따라서 이게 저장 용량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차원을 줄여도 별로 성능에 영향이 없더라라는 거를 확인해서 좀 더 낮은 차원의 그 모델, 임베딩 모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건 좀 뼈아픈 실패인데 비용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좀 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었던 동안에 약간 저희가 비용에 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특히 비용이 이제 발생했던 게 로그 애널리틱스하고 그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저희가 세팅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비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큰 비용이 돼서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용이 일정 퍼센트 이상 뭐 증가하면은 그 경고 설정을 꼭 뭔가를 하시기 전에 세팅을 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그 조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LLM을 가지고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그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LLM이 항상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끔씩 스테이터스 사이트 아시죠? 스테이터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이제 뜨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페일오버를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그 서비스를 간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회사의 LLM 사이에 페일오버를 구현할 거를,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데 LLM이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장애를 일으켜서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익스큐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LLM이 실패하면 다른 LLM이 작동하도록, 또는 같은 회사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뭐 모델을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기능에 그 LLM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되는데 모든 LLM을 다 동일한 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비용 최적화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LM은 쉽게 바꿀 수 있게 구현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특히 최신의 고성능 LLM이 나왔을 경우에 빠르게 이거를 교체하지 않으면 경쟁 관계에서 그 백본 LLM 때문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항상 복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서비스하는 것과 넥스트로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들을, 또는 실험적인 플로우들을 같이 병렬적으로 두고 동시에 그게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저희도 새로운 플로우로 교체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는 전문가의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그 테스트를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새로운 플로우가 더 성능이 낮다는 게 확인될 때만 이제 플로우를 교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프롬프트는 저건 좀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여기 가져온 건데 뭐 아마 수송부대에서 쓰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프롬프트는 계속 보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나오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프롬프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고 그 유저 피드백을 받으면서 유저가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 중에 이거는 뭔가 프롬프트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이제 잘 수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로엔컴퍼니의 슈퍼로어 서비스 만든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